자, 이번 시간에는 43쪽 나머지 용어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사법 본문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붙이세요. 아닌 자로서 개공사의 기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렇죠. 어디에 그쳐야 돼요? 보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켜야 되는 권리, 의무, 책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 책임에 대해서는요.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공인중개사나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께서는 업무하다가 사고 치면 형사책임, 징역벌금 같은 형사책임,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공인중개사는 못된 짓 하다 걸리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취소,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조원은요, 때릴 게 없어요. 보조원이 사고 치면은요, 형사책임, 손배책임 문제는 발생하지만 뭐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이럴 게 없어요. 보조원은 행정상 책임은 발생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4쪽으로 바로 갑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갑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얘는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이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공이 있죠. 제가 시험 봐서 증을 땄어요. 증 따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어디 취직했나요? 개인은 개공사 밑에 취직했어요.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에 의한 개공사 밑에 취직했습니다. 소공입니다. 증 따가지고 법인의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이 됐다고요. 증 따가지고 중개법인의 주식회사 임원이 됐어요. 이때도 부르기는 뭐라고 부른다? 소공,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그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의무 앞으로 이제 계속 다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자연히 다시 와서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책임 권리는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고용인으로 갑니다. 고용인.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이라는 말 쓰지 않고 고용인. 자, 고용인 옛날 말로 사용인, 요즘 말로 종업원, 직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묶어서 부를 때 고용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에는 두 가지를 합친 말이니까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말장난을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 중에서 아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업무를 했으면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원은 보조밖에 못하니까 서명 날인 의무도 없고요. 인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말을 만들 때 묶어요. 어떻게 묶어요? 모든 고용인이 중개업무를 했으면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된다. X입니다. 모든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인 중에 누구한테만 해당하는 말이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해당한 말입니다. 또는 모든 고용인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 고용인 중에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인은 이 둘을 합친 표현이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면 기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공사 등이라는 말은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개공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등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로서 개공사 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과서를 읽어나가실 때 구분하실 개념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개공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러면 이때는 보존을 빼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말하면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용인 그러면 소공과 보조원을 합쳐서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이 용어를 적절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46조까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입문서에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시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천년 만년 가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은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편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 입문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8쪽으로 갑니다. 48쪽에 가서 보면 먼저 중개업 등록과 결격사유라는 말이 있고 그 중에 1번 결격사유의 의의와 종류라는 말이 있어요. 결격사유의 의의와 종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결격사유는 두 가지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죠? 시험 응시의 결격사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하기 정지가 돼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자, 이와는 별개로 우리 법 10조에 가서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별말 없는 결격사유는 바로 10조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의 결격사유, 그냥 결격사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 유통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땅을, 아파트를, 상가를 사고 팔고 이거를 중개합니다. 적게는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사람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돼야 됩니다. 어리버리한 자가, 나쁜 놈,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사기꾼 이런 자가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중개업에 종사하기에 부적절한 자들을 정해놨어요. 중개업에 종사하기에 부적절한 자들, 등록은 물론 소공도 보조원도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도 분사무소 책임자도 될 수 없는 자, 중개업에 아예 얼씬거리지도 하지 마라. 이런 자를 정해놓고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결격사유자 이렇게 불러요. 등록의 결격사유자. 자, 그렇다면 결격사에 해당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가 쭉 써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가 봅시다. 요 말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께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요렇게만 하나 정리해 봅시다. 개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자, 먼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께서는 개공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3살짜리가 시험 봐서 정을 땄습니다. 정은 딸 수 있다 그랬어요. 한정치산자가 시험 봐서 정을 땄습니다. 파산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시험 봐서 정을 딸 수 있어요. 증 자체는 다 오픈되어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만 안 된다고 그랬죠? 자격취소 3년, 부정행위자 5년. 13살짜리가 시험 봐서 정을 땄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와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개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이 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격사유자는 첫 번째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등록의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등록 신청하면 등록해준다. 돌려보낸다. 돌려보냅니다. 미성년자가 등록 신청합니다. 나이 더 먹고 오너라. 또 한정치산자가 등록 신청합니다. 벗어나서 다시 오너라. 돌려보냅니다. 결격사유는 말입니다. 등록의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록의 요건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결격사유자는 개공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이다.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개공사가 됐어요. 결격사에 빠지지 않아서 개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을 합니다. 지금 10년째, 5년째, 7년째, 11년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개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결격사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사고치는 바람에 결격사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사가 뭐라고요?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자의 등록은 내비둬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사유로 정해놨어요. 다시 개공사가 되고 나서 결격사에 빠졌다. 그자의 등록은 내비둘 수 없다. 개공사가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격사에 해당하면 뭐도 될 수 없다고요? 등도 될 수가 없다고요. 등도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제가 시험 봐서 증을 땄습니다. 제가 증 없는 일반인입니다. 소공이 되고자 합니다. 보존으로 근무하고자 합니다.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취직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종사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공이 되고 나서 보존이 되고 나서 결격사에 빠졌다. 증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양반은 계속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격사에 빠진 증은요.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 됩니다. 종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만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만두지 않으시면 사장님께서 2달 이내에 해소해야 됩니다.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자, 요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봅시다. 먼저 누가요? 먼저 공인중개사인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께서 업자입니다. 개공사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결격사유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격사유자는 개공사가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다시 법인이 어느 날 사고 치는 바람에, 중개법인이 어느 날 사고 치는 바람에 결격사유에 빠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비둔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법인을 이끌어 나가는 법인의 사원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법인을 이끌어 나가는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졌어요. 자, 그럼 원래는요, 얘가 결격사에 빠지면 법인 전체가 결격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원 한 사람 때문에, 사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등록이 취소되는 건 좀 가혹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등록이 취소된 건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구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자를 갈아치우면 됩니다. 몇 달 이내에? 2달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결격사에 빠지면 취소해야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누가?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됐다. 2달 내 사유를 해소해라. 2달간 기회를 줘요. 해소치 않으면 그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고용인이라는 개념 공부했죠. 고용인입니다. 직원입니다.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입니다. 지금 여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있어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또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B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직원입니다. 만약에 결격 사유에 빠졌어요. 그러시면 등이 될 수 없으니까 알아서 그만두셔야 돼요. 만약에 그만두지 아니하십니다. 2달 이내에 사유가 해소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찬가지 2달 내 사유를 해소시키지 아니에요. 이때는 개공사나 개공사 사장님이나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분합시다.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졌다. 2달 내 사유를 해소해라. 해소 안 하면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또는 개인의 누가 고용인 직원이 결격사에 빠졌다. 마찬가지 2달 내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해소 안 하면 이때는 등록 취소다, 업무정지다. 업무정지라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누가 결격사냐인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결격사유라는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개공사가 된다니까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다고요. 해당하지 않아야만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되는 겁니다. 또 일반인께서도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또 만약에 결격사유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등록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요. 계속 근무한다. 그만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용인이 결격사에 빠졌는데 해소치 않으면 이때는 업무정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빠졌는데 해소치 않으면 그때는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8쪽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먼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고 개공사 등의 결격사유 2가지 표가 있죠. 그 표 중에 하나씩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습니다. 그 개공사 등의 결격사유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입니까?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죠? 아직은 얼랍니다. 어리버리합니다. 종교부정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봐서 정은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공사는 될 수 없어요. 소공될 수 없어요. 시험 봐서 정 못 따고 떨어졌다. 보조원도 못 됩니다. 미성년자가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18살짜리다. 아무리 중기업이 하고 싶어도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세월이 가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라고 해서 개공사 등이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혼인했다라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는 없어요. 세월이 가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나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미성년자, 두 번째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나오네요. 옛날에는 행위무능력자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요즘에는 제한능력자, 능력이 제한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고로 금치산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심신이 상실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으셔야 돼요. 다시, 금치산자는 아예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신 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금치산자가 됩니다. 저 사람 맛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금치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자, 한정치산자는요, 심신이
박약한 자입니다. 낭비를 일삼는 낭비자입니다. 낭비를 일삼아서 자기나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낭비병 있는 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박약하거나 낭비를 일삼는 자입니다. 자, 이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약했다고 낭비를 일삼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 한정치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일본식 표현입니다. 지금 보면 금치산자는 말 그대로 이 양반은 심실 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자니까 이 양반이 뭐 아파트 팔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금치산자, 재산산자입니다. 재산을 다스리니까 금지되어 있는 자예요. 이 양반은요, 어떻게 해요? 심실 상실 상태에 있어요. 한마디로 미쳤어요. 예? 이 양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양반이 단독으로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설사 동의를 얻고서 했어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자는 아예 재산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자. 그런 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한정치산자는 말 그대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재산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렇습니다. 얘도 마시가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얘보다는 덜해요. 그래서 이자는 원래 못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한 재산 처분 행위 등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이자보다는 덜한 자입니다. 자,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만 갖고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뭐요?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취소 선고가 있어야 되죠.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됐으니까 벗어날 때도 법원에 여기는 취소 선고가 있어야 되겠죠. 취소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민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대신 이와 이제 이 대체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피한정 후견인. 한정된 범위 안에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성년인데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금치산자예요. 자, 이제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그런 정도로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을 받았어야 되고 벗어날 때도 법원의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 큰 흐름만 잡아봅시다. 세 번째 누군가 봤더니 파산 선고를 받고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말 그대로요. 제가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립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했어요. 이제 파산 관전이 나서서 빚잔치합니다. 저는 파산자입니다. 파산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금융거래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경우에 따라 거주도 제한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요. 그런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파산 선고가 돼서 파산자가 됐습니다. 파산자가 좋아서 파산 신청하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면책 결정을 통해서 복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복권을 받으시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직 복권을 받지 아니한 자예요. 파산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복권을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자가 종개부종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종개부종사하면 안 됩니다. 개공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복권을 받으시면 즉시 종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고 그래서 바로 벗어나는 건 아니고 종개부종사하려면 복권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됐으니까 벗어날 때도 법원의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복권을 받으시면 종개부종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금고 이상의 징역 금고 같은 실형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감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가서 봅시다.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으셨어요.
징역, 금고 등의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했고요. 집행이 종료가 됐어요. 면제가 됐어요. 종료가 되거나 면제가 됐어도 종료나 면제가 됐어도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요. 교화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종료됐다고 바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끊어봅니다. 금고 이상 그러면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금고 이상 그러면 결국 사형과 징역과 금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형은 돌아가실 분이니까 사실상 적용이 여지가 없고 그러면 금고 이상 그럼 뭐하고 뭐를 말한다? 결국 징역과 금고를 말하는 거예요. 금고 이상이니까. 그럼 징역하고 금고는 뭐냐? 아시는 것처럼 징역 뭐죠? 교도소 안에 구치하는 거죠. 교도소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예? 근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요. 교도소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어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예? 교도소 안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됩니다.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의 금고형은 주로 누구? 정치범들한테 때리겠죠. 응?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느 귀족입니다. 근데 국왕에 반대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하면 교도소 안에 갇혀야 되는데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의 정도가 아주 가혹한 강제노동입니다. 그래서 정치범한테 가혹한 강제노동을 시키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빼주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금고형이에요. 금고형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징역과 금고는 본질은 똑같아요. 가둬놓는 형벌. 그런데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도 노동 강도가 옛날처럼 세지 않죠? 오히려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도 일을 안 한다 하려고 한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해야 시간도 잘 가고 그렇죠? 몸도 튼튼해지고 돈도 벌고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새는 뭐 구분의 시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징역형, 금고형, 실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1년, 뭐 금고 2년 이렇게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종료가 됐어요. 감옥살이 끝났습니다. 자, 언제가 종료가 될까요? 만기 석방일이 집행의 종료일이 되겠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교도소 문 열고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이 종료가 된 거죠. 교도소 문 열고 나왔다. 두부 먹었다. 바로 중개사무소에 출근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몇 년 쉬었다 와라. 교화기간이 몇 년 필요하다? 3년. 면제가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됐어도 바로 종사할 수 없다고요?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3년. 3년 지나야 개공사 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섯 번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으시고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하네요. 자, 그렇다면 국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뭐다? 결격 사유자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그 기간을 벗어나면 추가로 몇 년 필요하지 않아요. 그 기간을 벗어나기만 하면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 금고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 뭐요?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유예라는 말 법률 용어 중에 들어본 바가 있어요. 기소유예라는 말 들어보셨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못된 짓을 한 자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자를 잡아다가 이 자는 나쁜 놈입니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자를 처벌해 주세요 하고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거를 기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검사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공소제기,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선고유예는 판사가 보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망치를 들어서 형의 선고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범정의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그렇습니다. 또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그러면 그자에 대해서 판사가 차마 형 선고를 하지 않고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뒤로 유예, 미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입니다. 뭐를 위해요?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집행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을까요? 형의 선고가 있죠. 자, 보니까 집행유예는 일단 형 선고를 합니다. 이 나쁜 놈아 징역 1년 하고 빵빵빵. 이 나쁜 놈아 징역 2년 하고 빵빵빵. 형 선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형 선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도소 끌고 가야 되죠. 네? 형 선고가 있으면 교도소 끌고 가서 처박아내야 됩니다. 콩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도소 끌고 가려고 보니까 좀 불쌍해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합니다. 범행을 하게 된 동기, 결과, 경과, 피해자의 관계, 또 나이, 건강, 사회적 공헌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교도소 끌고 간다. 끌고 가는 걸 뒤로 미룬다. 집행을 유예 뒤로 미룬다 그 말이에요.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징역 1년 형 선고하되 집행을 2년 뒤로 유예 미루는 거예요. 교도소 바로 끌고 가서 처박아 놓는 게 아니고 풀어주고 지켜보는 거예요. 2년 뒤에 집행을 할 거예요. 그랬다가 그 유예한 기간, 이 경우는 2년, 이 경우는 3년. 유예한 기간을 무사히 사고 안 치고 지나가게 되면 형을 선고한 법률적 효력이 소멸돼요. 따라서 2년을 무사히 경고하게 되면 징역 1년 형 안 살아도 됩니다. 징역 2년 형 안 살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뭐만 따지시면 돼요? 유예기간만 따지시면 돼요. 따라서 A씨의 경우는 2년만 지나면 개공사등이 될 수 있고 B는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니까 3년만 지나면 개공사등이 될 수 있다.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49쪽에 예 6번으로 가서 보십니다. 6번째 보니까 자격이 취소된 자입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입니다. 몇 년간 결격사잖아요. 3년간. 특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왼쪽 표에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에 해당하죠.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3년간은 개공사 등이 될 수도 없다는 점, 공통점이라는 점 주의하세요. 자, 7번째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자입니다. 7번째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 자는 그 기간 중에는 뭐다? 결격사유자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 15일을 받았다, 20일 받았다, 2달을 받았다. 그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입니다. 못된 짓으로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대가를 치릅니다. 금쟁에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중 등록하다 걸려서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이 취소된 당신 대장을 찢어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3년간은 아웃, 퇴출입니다. 3년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있고요. 9번째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폐업 신고한 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뭐다? 결격사유자입니다. 자녀 기간 중에는 뭐다? 결격사유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업무정지 6개월 받았어요, 제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제가 잽싸게 폐업을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잽싸게 바로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받아서 업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정 처분에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업무정 처분을 다들 우습게 합니다. 때려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때려라. 어떻게? 바로 폐업. 그리고 다시 등록받아서 업을 하면 업무정 처분은 하나만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정 처분 기간 중에 폐업하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그 잔여 기간 중에 다시 등록을 하거나 딴 데가 취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뭐다? 결격사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번째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신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법인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가해졌어요. 근데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누굽니까?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 어떤 법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중개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치다 걸려서 업무정지 5달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5달 동안 그 법인 업무를 못해요. 그 법인은 업무 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법인을 책임지고 막상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라는 자가 무슨 짓을 해버리냐면 그 법인이 업무를 못하니까 그 법인을 그만둬버립니다. 그 법인을 그만둬버려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만둬버립니다. 법인의 중개담당 임원이었던 자가 그만둬버려요. 그리고서 딴 데가 취직하거나 독립하여 등록을 받아서 중개를 합니다.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 막상 책임을 져야 되는 네가 그만둬버리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딴 데가 취직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 따라서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다면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설사 여기를 그만두더라도 요 잔여 기간 중에는 너희도 뭐다? 결격사유자다. 따라서 그만두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딴 데가 취직 못한다. 그만두더라도 독립하여 개공사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업무정지 처분이 가해질 당시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임원이라는 점. 다시요. 처분이 내려질 당시가 아닙니다. 그 업무정지 처분 대상 위법 행위를 할 당시, 사유가 발생한 당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인의 구성원 모두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만 미칩니까? 모두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요? 사원 임원이었던 자한테만 미칩니다. 직원이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사원 임원이었던 자, 그 자들은 그 기간 중에는 뭐다? 결격사유자입니다. 그리고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뭔가요? 이 법에 위반해서 11번째.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하겠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몇 년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주어진 문장에 벌금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혹시 타법인가 이 법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 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50 받았다. 이런 것들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벌금이 나오면 이 법인가 타법인가 확인하시고 중개사법 위반 맞아요. 그러면 뭐를 확인하셔야 돼요? 금액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갖고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를 받으시고 그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사원이나 임원 중에 결격사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 1호서부터 총 11호, 12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파트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